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김작이 묻고 곽박이 경제로 답한다. 주파수 94.5 YTN 뉴스 FM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김 작가가 문을 엽니다. 네, 김 작가입니다. 인플레이션은 물가가 빠르게 급등하는 현상이잖아요. 네. 서민들은 인플레이션 현상이 일어나면 물가가 너무 비싸져서 힘들어지는데 네. 부자들에게는 더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라고 하더라고요. 왜 그런 건가요? 글쎄요. 부자들이 인플레이션 때 부자가 더 될 수 있다라는 말이 어떻게 해서 맞는 말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먼저 물가가 상승하는 원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첫 번째 기름값이 많이 오르면 물가가 올라가죠. 모든 제품에 기름이 다 들어가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걸 갖다 이제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이라 그래요. 두 번째는 하나의 물건을 놓고 소비를 많이 하겠다고 덤벼들면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발생되는 인플레이션. 그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나라 같이 수출을 하는 나라는 환율이 올라가 버리면 수출은 잘 되는데 수입 물가는 올라가죠. 수입 제품에는 우리가 달러를 주고 사와야 되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환율이 올라가면서 발생되는 물가, 소비자 물가 상승이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돈을 많이 풀었어요.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경기 부양을 하겠다고 돈을 많이 풀었어요. 그러면 이제 경기가 좀 살아나겠죠. 근데 살아나고 난 다음부터 많이 풀린 돈을 걷어들이지 않으면 돈이 시중에 많으니까 돈 가치가 떨어지겠죠. 이제 그렇게 해서 발생되는 인플레이션 등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방금 말씀드린 네 가지 인플레이션 요인 중에서 어떤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부자가 더 부자가 되느냐. 먼저 돈 가치가 떨어지면 빚이 많은 사람에겐 유리하죠. 왜? 돈이 시중에 많으니까 돈 가치는 떨어져 있으니까 빚 갚기가 쉽잖아요. 그냥 그런 입장에서 놓고 보면 부자가 조금 불리한 입장이 되지 않겠어요? 근데 어떤 입장이 있을 때는 이렇게 그 부자들에게 유리하느냐. 만약에 누구나 다 많이 물건을 사고 싶어 한다. 그럴 경우에는 부자들은 돈을 쉽게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물건을 쉽게 살 수 있는 유리한 점이 있겠죠. 또 한 가지는 부자들이 쉽게 수입을 해올 수 있는 측면이 있겠죠. 부자들은 돈이 많으니까. 그러면 돈이 많이 풀려 있는 상황에서 부자들이 수입을 쉽게 해오면서 높은 환율을 가지고 또 장사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부자들이 유리한 입장이 되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면 뭐 금본위 제도가 바뀌었다 이런 것이 아닌 이상에는 채무자가 채권자보다는 조금 더 유리한 상황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경제학자 곽수종 교수가 진행하는 YTN 뉴스 FM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를 듣고 계십니다. 정면 스포츠. 네, 오늘 스포츠 소식 정리해서 한번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중앙일보 박린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주말에 월드컵 조 추첨식 있었죠? 네, 토요일에 모스크바에서 열렸고요. 우리나라는 지난 대회 우승팀이자 세계 1위 독일 그리고 북중미의 강호 멕시코 여기에 이탈리아를 누르고 온 스웨덴과 함께 그 F조에 속했고요. 예. 네, 내년 6월 18일에 스웨덴과 1차전을 갖고요. 24일과 27일에는 그 멕시코, 독일과 2, 3차전을 치르게 됐습니다. 내년에는 2월 달에 평창 올림픽, 여름엔 6월 달에는 월드컵 축구, 뭐 재밌는 경기가 많이 있는데 문제는 독일, 멕시코, 그다음에 스웨덴 만만한 팀이 없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사실 미국 ESPN도 또 우리나라의 16강 진출 확률을 18.3%로 네. 굉장히 가장 낮게 전망을 했고요. 특히 독일이 만약에 조 1위로 올라야 또 16강에서 브라질을 피할 수 있는 만큼 네. 또 우리나라와 3차전에서 그 최선을 다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스웨덴과 1차전이 또 굉장히 중요하게 됐습니다. 저는 스웨덴보다도 스웨덴과는 0대0 정도 무승부로 끝날 가능성이 있는데 오히려 멕시코에게 1대0으로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네, 사실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최근 6개 대회 연속 16강에 오르긴 했지만 네. 최근에 전력이 좀 다소 떨어진 상태고요. 네. 멤버 같은 경우에도 국내파 위주로 구성된 경우라서 네. 사실 98년 월드컵 때는 우리나라가 1대3으로 졌는데 네. 그래도 이번에는 좀 더 이렇게 맞서 싸워보지 수 있지 않을까 또 이런 또 전망을 내놓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예, 우리 박민 기자가 지난달에 독일 갔다 오셨잖아요, 그죠? 네. 독일 축구 보시니까 독일 산업과 비슷하게 이 조직력이나 시스템은 정말 전차군단 맞죠? 네, 맞습니다. 정확한 비유신데요. 제가 지난달에 9일 동안 독일에 다녀왔는데요. 네. 독일 축구는 1부부터 최대 14부 리그까지 와. 승강제를 운영을 하고요. 예. 그리고 감독을 뽑을 때도 나이를 보지 않고 능력이 있으면 과감히 올리는데, 네. 30대 초반 감독만 분데스리가에서 2명이 활약 중입니다. 호펜하임의 나겔스만 감독도 32살에 불과하고요. 네. 그리고 독일 국민의 약 20%가 이민자인데요. 독일 축구 대표팀도 터키 이민자 2세 외칠 같은 또 다민족으로 구성하면서 또 전력도 더욱 강해졌습니다. 네. 20%가 독일 국민의 20%가 이민자네요. 네, 제가 찾아봤더니 독일의 국민이 8,090만 명이고요. 네. 그 중에 1,640만 명이 이민자고, 그 중에서 터키 이민자가 또 가장 많은 것으로 전해졌고요. 네. 터키계 축구 선수들도 대표팀에 또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골프 황제 우즈가 성공적인 복귀전을 치렀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우즈가 오늘 바하마에서 끝난 히어로 월드 챌린지 4라운드에서 4언더파를 쳤고요. 네. 최종 합계 8언더파를 기록하면서 18명 중에 공동 9위에 올랐습니다. 네. 올해 2월에 대회 중에 허리 통증으로 기권한 뒤에 허리 수술을 받았는데요. 네. 10개월 만에 복귀전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네. 앞으로 계속 좋은 일만 있어야 될 건데 우즈 선수도 너무 그동안에 슬럼프 길게 갔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동안 조급함 탓인지 또 허리가 닿지 않은 상태에서 섣부르게 복귀를 했었는데요. 네. 다행히 이번 대회 중에는 또 허리 통증도 없었고요. 네. 또 심적 부담감도 어느 정도 떨쳐낸 모습이었고, 네. 그리고 드라이버 거리도 또 장타자 미국의 토마스만큼 또 비슷한 수치를 내면서 네. 또 재기 가능성을 알렸습니다. 메이저리그에서 일본 투수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 것 같아요. 타자는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최근에 리오넴의 22살 오타니 쇼헤이 선수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뜨거운 상황인데요. 네. 무려 메이저리그 30개 구단이 일제히 영입전에 뛰어들었고요. 네. 그리고 오타니 선수가 먼저 30개 구단에 또 나를 뽑으려는 이유를 알려달라 또 이런 메일을 보낼 만큼 또 그런 상황입니다. 예. 좀 특이하게 선수가 구단을 고르는 상황이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오타니 선수 같은 경우는 일단 25세 미만의 외국인 선수라서 또 연봉과 계약금이 제한되고요. 그래서 포스팅을 통해서 행선지를 정하는데 또 상한액은 217억 원으로 정해져 있어서 또 자신이 최대한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 구단을 고를 수가 있고요. 아무래도 일본인이 많이 사는 서부 지역인 또 LA 다저스나 또 샌프란시스코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의 앞에서 제가 축구를 여쭤봤었는데 당분간 친선 경기가 많이 이루어지겠죠. 그죠? 네, 일단은 12월 이번 달에 일본에서 동아시안컵이 열리는데요. 또 일본, 중국, 북한과 맞대결을 펼치고요. 또 피파가 지정한 대회인 내년 3월 같은 경우에는 또 유럽과 평가전을 치를 것으로 보입니다. 예. 하여튼 자주 소식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네, 감사합니다. 네, 중앙일보 박민 기자였습니다.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방송 들으시고 의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샵 0945, 샵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오늘 들으신 방송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뒤쪽에서 배 모양의 불빛이 있다 그래서 배일 거야 그러고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게 그 얘기를 하고 1분이 채 안 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깜깜한 데서 갑자기 뭔가가 나타나는 그런 느낌으로
배 앞부분이 확 보이더니 그냥 바로 그냥 배 앞이 보일 정도로 다가와서 급하게 사무장이 먼저 알리고 소리를 치는 순간 저희는 튕겨나갔기 때문에. 사고 당시 아침 6시였기 때문에 날도 좀 어둡고 사고 당시에 비도 왔기 때문에 시정도 불량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위험이 감지되면 선박의 운항자는 안전속도로 속도를 줄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만은 사고 당시에 서로 판단을 실수한 것 같고 또 이 상태로 지나가면 충돌을 피할 수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서로 횡단을 하다가 충돌로 이어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현재 그 AIS라는 선박 자동 식별 장치에 따르면 낚시어선은 10나트, 시속으로 치면 18km 정도 됩니다만은 그 속도로 좀 빠르게 운항이 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대부분의 선박 사고가 양쪽 다 잘못 판단됐을 때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번 사고도 운항자의 인적 과실로 판단이 되어지는데 이 유리 운반선이나 낚시어선의 선장이 한쪽만 제대로 판단을 했다면 충돌의 결과가 일어나지 않는데 양쪽 다 이 상태로 지나가면 괜찮겠지라는 그런 인적 과실을 통해 가지고 대부분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팩트진검승부 추르맨 시간입니다. 시사엘 고재일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 뉴스톱의 김준일 팩트체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방금 청취자 여러분들과 그리고 두 분께서 들으셨던 내용은 어제 인천 영흥도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낚싯배 선창 위로 전보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상당히 피해가 좀 컸죠. 일단 많은 언론에서 경차에다가 대형 트럭이 충돌한 사고다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던데 사망자 13명, 실종자 2명 등 모두 15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두 분께서 들으시기에 이 컷에 듣고 난 다음에 에어포켓 때문에 살아나신 분도 계시고 한 것 같은데 이른 새벽에 요즘 이 낚싯배 타고 바다 낚시 많이 가시는 모양이에요? 네. 우리 바다 낚시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낚시 좋아하시는 분? 전 좋아하지는 않았는데 살면서 한 4-5번 정도 인천 쪽에서 이렇게 출발하거나 이런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네. 보통 이제 아무리 이른 새벽이라 하더라도 낚싯배 레이더가 있을 건데 큰 배가 다가오면 어떤 경고음이라도 울리든지 비행기 같으면은 이렇게 고도가 거의 비슷하다 보면 경고가 울리잖아요. 또 큰 배도 마찬가지. 근데 왜 이런 것이 없었을까요? 일단은 이번 사건을 저는 이제 좀 먼저 지금 좀 비판적으로 접근하는데 약간 좀 이제 긍정적으로 이전 사고나 이런 부분에서 개선된 부분부터 한번 먼저 짚고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도가 계속 지금 이제 낚싯배들이 문제고 낚시하는 사람들이 좀 무리수를 두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익스트림 스포츠는 본인이 이 위험 부담을 안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 제가 이제 좀 눈여겨본 것은 일단은 첫 번째는 승선 인원을 지켰어요. 그러니까 그 승선 인원이 이제 많이 허가해 준 게 과하냐 그런 지적도 있긴 하지만 일단은 이 승무원 포함해서 22명인 걸 지켰고 그리고 전부 이제 대부분 구명조끼를 대부분 착용하고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요즘은 낚싯배에서 대부분 음주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잡으면 거기서 회치면 한 잔 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또 선장님한테 권하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런 사례들이 전부 없다고 그러고 특히 이런 아주 많은 배들이 출발하는 항구 같은 경우는 해경에 의해서 정확히 통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신분도 다 이 신분증 가져온 사람만이 신분을 기록하고 이렇게 탈 수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뒤에 좀 더 천천히 얘기하겠지만 해경이 출동해서 어쨌든 이 실내 배 안으로 들어가서 구조를 3명을 해냈다라는 거 그런 부분이나 그런 부분들 조금은 한번 좀 살펴줄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번 사고에서 가장 큰 문제는 뒤에서 추돌해서 박았던 급유선에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비유하자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왜 추월할 때 신호를 하지 않았느냐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 좁은 수로에서는 추월을 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그 다리와 다리 사이 영흥대교 밑에 좁은 수로인데 거기에서 양쪽으로 배가 왔다 갔다 하려면은 한쪽이 이용할 수 있는 배가 제한돼
면적이 제한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우리가 운전을 할 때도 코너를 돌 때는 추월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배도 이런 좁은 수로를 지날 때 추월한 건 잘못이고, 그다음에 그 추월할 때 알아서 비키라는 듯이 그런 식으로 밀어붙이기 한 것들, 그런 것들은 좀 잘못인 것 같습니다. 네. 김준일 팩트체커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예, 고재열 기자가 잘 얘기를 했고요. 일단은 좀 두 가지를 분리해서 볼 필요는 있어요. 이제 운전이라고 하면 그렇고, 이제 배 과실과 해경의 대응 이제 두 가지를 이제 분리해 놓고 보면은 둘 다 이제 문제점이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일단은 이 큰 이제 급유선이 굉장히 무리하게 운행을 했다. 일단 말했지만은 굉장히 좁은 해역이거든요. 그 선제도와 그 영흥도 사이는 이제 다리가 놓여져 있는데 굉장히 좁습니다. 거기는. 그래서 거기에서 무리하게 추월을 얼마나 지금 급한지 모르겠으나 했어야 됐나라는 그런 아쉬움과 규정도 지키지 않고 충분히 이게 비키게 이렇게 아주 새벽 6시면 굉장히 사실상 밤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는데, 그런 것들이 일단 1차적인 사고의 원인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구조의 문제인데, 구조의 문제는 해경의 이제 본인들은 최선을 다했겠지만은 그 주어진 상황에선 최선을 다했겠지만은 그 주어진 상황이 지금 만족스럽지 못했다. 그러니까 주어진 상황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를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새벽 6시경에 아까 YTN 뉴스를 보니까 TV 화면에 급유선 선장이 한 이야기가 피할 줄 알았다. 그래서 아니 이건 무슨 내용이지 하고 제가 좀 어리둥절했었는데, 해사안전법 제67조에 그런 내용이 있대요. 좁은 수로에서 추월선은 추월당하는 선박이 추월선을 안전하게 통과시키기 위한 동작을 취하지 않을 경우 기적 신호를 해서 추월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내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아까 추월선 일반 도로교통상에서도 추월할 때는 코너에서는 추월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사고라는 게 보통 설마 이러다가 다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그리고 해경 구조와 관련해서는 좀 약간 지적할 부분은, 그러니까 처음에 신고를 받고 출발하기까지 그 시간이 지금 이제 한 13분 정도로 나오는데, 그 부분에 그 시간에 대해서 조금 시간이 좀 길었다라는 지적은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좀 구조적인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일단은 최초 출동했던 그 해경 같은 경우에는 이 잠수해서 구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나 장비가 없었다라는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그렇게 할 수 있는 데서 오는 데는 그런 야간 레이더가 장착된 저기가 지금 수리 중이어가지고 그분들이 오는데도 시간이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방차가 출동할 수 없는 상태의 소방차라면 문제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지금 그런 상태였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잘 지적들은 안 되는데, 서해나 남해 같은 경우는 워낙 양식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야간 레이더가 없는 배들이 그런 구조하러 급히 출발하는 데는 충분히 무리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구조하는 사람들의 가장 핵심은 본인의 안전을 담보한 채로 구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곳곳에 이 양식장을 둔 채로 그렇게 함부로 이제 출동할 수 없었을 테니까 그 부분은 좀 우리가 장비의 문제, 시스템의 문제에서 풀어야 될 과제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어제 발생한 저도 뜻밖이었어요. 일요일 날 이렇게 사고가 갑자기 나서 낚싯배 선창 1호가 전복 사고가 났는데 이제 충돌에 의한 전복 사고였다. 세월호의 트라우마를 온 국민이 겪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해안경찰청이라든지 또 주변에 있던 선박, 많은 주변에 있는 상황들이 어떤 식으로 세월호 이후에 바뀌었는가를 이제 국민들이 들여다보는, 그것을 아마 팩트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신고가 선박에 탔던, 선창 1호에 탔던 낚시를 했던 분이 신고를 119로 했었고, 119가 다시 해경으로 전달되고, 그 다음에 말씀하셨다시피 해경에 전달이 되어서 구조에 나간 데까지 한 30분 정도의 전체적인 시간이 걸렸다고 하면, 이걸 어떻게 평가해야 됩니까? 그동안에 좀 개선된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진 났을 때는 바로 그냥 우리 국민들에게 지진 사고를 기상청에서 쏘았잖아요.
일단 그 지진하고는 약간 다른 게 지진은 일단은 뭐 이제 어떤 재난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서 문자 발송 시스템이라는 그래서 이제 국민들한테 알리는 거고 이거는 실제 이제 출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어떤 전달 체계는 그러니까요. 이제 잘 된 것 같습니다. 전달 체계는 전체적으로 잘 됐는데 아까 고재열 기자가 얘기했듯이 이거를 이제 좀 육지 상황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좀 이해하시기가 편할 거예요. 그러니까 최초로 이제 나가야 되는데 급히 나갈 수 있는 데는 영흥 쪽에 있는 그 이제 파출소 쪽에 있는 보트가 작은 게 있었고요. 그리고 큰 거 제대로 구조를 할 수 있는 선박은 이제 인천 해양경찰청 쪽에 있었는데 첫 번째 그 영흥 파출소에서 나가는 배는 문제가 뭐였냐면은 민간 배 7척이 같이 섞여 있어가지고 그걸 다 치워야 된 상황이었어요. 이제 배가 작기도 했지만은 그거를 다 치우고 나가느라고 이제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야간 항해 레이더가 없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갈 수밖에 없었고 거기에서 굉장히 많은 30분에서 1시간 정도가 흘렀다라고 보는 거죠. 이거를 그러니까 아까 고재열 기자 얘기했지만은 별도의 접안 시설을 만들어 두거나 그래야 되는 거죠. 이 배가 언제든지 출동할 수 있게 소방차 앞에 이렇게 항상 주차 못하게 해놓고 비워두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화재가 나면은 발생할 수 있게 이게 굉장히 드물게 발생하지만 이것도 똑같은 거거든요. 어찌됐든 언제든 출동할 수 있게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놔야 되는데 어떤 이런 이제 그 세월호 사건 이후에 그런 어떤 뭐 전달 체계 이런 것들은 잘 이제 개선이 어느 정도 된 것 같지만은 이렇게 응급 이게 시스템으로 이제 그 출동하는 이런 시스템은 아직 이제 개선이 안 된 거죠.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제대로 구조할 수 있는 인천 해양경찰청에 있는 배 중에 한 대는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한 대밖에 이제 그 배가 더 성능이 좋은 배인데 제대로 그 배를 운용을 할 수가 없었고 그래가지고 육지로 1시간 정도를 운전을 해가지고 영흥도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출동하는 지금 상황이 그래서 더 늦어졌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그러니까 골든타임이 늦춰졌다. 이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고요. 주어진 환경 내에서는 최선을 다했다라고 지금 이렇게 해경에서는 말을 하고 있지만 주어진 환경을 개선해야죠. 지금은. 지금 환경이 제대로 그 응급하게 출동할 수 있는 환경을 개선하지 않고 우리는 할 일을 다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는 좀 굉장히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해상 안전에서 지금 이제 정확히 정돈이 잘 안 돼 있는 부분이 구명조끼 관련한 부분인데요. 이번에도 이 생존자 인터뷰를 보면은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선내에 같이 있었는데 그 동반자는 구명조끼를 거기에서 구명조끼가 보니까 충격이나 뭐 어떤 그런 거에 의해서 더 팽창되는 구명조끼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안에서 그게 팽창한 사람은 밖으로 못 나오고 본인은 그게 팽창이 안 됐기 때문에 밖으로 헤엄쳐 나왔는데 그래서 물 위에 올라가서 이제 팽창시켰다. 그래서 살았는데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대형 배들이나 뭐 소형 배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구명조끼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선내에선 입지 않는다예요. 사고가 나더라도. 왜냐하면 물이 차고 그러면 구명조끼를 입은 상태에서 물 아래로 해서 나와야 되는데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명조끼는 반드시 갑판에 나와서 물에 뛰어들기 직전에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공사고 때도 이제 그런 안내를 할 때 구명조끼에 대해서는 꼭 그렇게 안내. 우리가 자세히 들어보시면은 거기 앉은 자리에서 바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요. 물에 이제 뛰어들기 전에 부풀려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되는데 이번에도 이렇게 구명조끼를 많이들 잘 입으시는데 왜 잘 입으냐면 선장이 입게 해요. 입게 하는 게 거기에 단속을 할 때 해경이 망원 촬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그게 걸리면 벌금이 돼요. 그러니까 본인도 걸리고 선장도 걸리기 때문에 입게 하는데 이번에 이제 날이 추우니까 빠져나가는 시간에 이렇게 선내에 있었는데 그런 이 작은 배들은 특히 이 입구가 되게 좁습니다. 이제 그런 선내에 이제 들어가는데 거기서도 입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물이 찬 다음에 못 빠져나오는 그런 분들이 많았고 에어포켓에 계신 분들만 이렇게 살아났었는데 그래서 구명조끼는 선내에선 입지 않는다. 그리고 가지고 있다가 갑판으로 나와서 그렇게 입는다라는 거 그것도 좀 환기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낚싯배 선장이 지금 실종된 상태이기 때문에 정확한 사고 원인 밝히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다라는 게 해경 쪽의 입장인 것 같기도 한데요. 팩트 진검 승부 트루먼 시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4부에서 시사인의 고재열 기자 그리고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 뉴스톱 김준일 대표와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